자, 이번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기혼 비전공자의 클라우드 보안 취업 상담입니다. 뭐 보면은 뭐 잘 모르는 분야에 진입하려면 이미 통달하는 사람에게 알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다 카페까지 흘러왔다. 상담 후기를 읽어보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현실적인 로드맵 제공, 진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공 이렇게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마 주 내용이 될 테고, 지금 진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전 세계의 형태가 변했어요. 중거점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해외 근무 경험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자세한 개인정보는 최대한 빼고 이런 데 올립니다. 현재 기혼 상태고 해외 근무 시 연봉 고점의 한계를 느껴서 전직을 희망하시고 영어가 가능합니다. 요게 대단히 강점으로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영어랑 기술이 둘 다 가능하다 갈 데가 많습니다. 네, 그건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이야기이긴 해요. 자, 그래서 10월부터 IT 취업 준비 공부를 시작을 했고, 막막하게 그냥 이제 보통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조져요. 이유 뭔가 아닌 것 같아서 GPT로 취업 방향 설정. 이게 현재 예전에는 지금 멘토들, 한 10년 차 되는 멘토들이 인생 망치는 법은 네이버 카페 어디든 들어가가지고 그 물어보면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거든요. 하면서 막 전공을 만들어야 되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다 뚫고 비전공자로도 다 올라오고 학원제 출신으로도 올라온 게 지금 현재 저희 멘토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GPT로 물어요. 로컬 시장에 맞춰서 하는 게 또 중요한데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정보를 찾다 보니 클라우드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아서 AWS 프랙티셔너 취득, 정말 간단한 네트워크 포트폴리오 3가지 준비, 이력서 제출 5군데 하는데 아무것도 연락이 안 오고, 문제점 파악하려고 유튜브 현직자들 영상이나 그 최대한 찾다가 제 걸 발견해서 카페 걸 읽어보고 준비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음, 모아둔 돈도 계속 줄어감, 상담 신청, 요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꼭 클라우드 분야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IT를 택한 이유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업 문화. 유연한 기업 문화 이런 거 없습니다. 인프라는 그따위 거 없어요. 그리고 개발자도 엄밀히 말해서 지금 탑티어로 올라가면 어 AI 개발자 지금 실리콘밸리에 주에 10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 했거든요. 원래 실리콘밸리 근무 형태가 주에 100시간이었어요. 그걸 못 견디고 도망치는 게 유타주 같은 데인데 그게 주에 80시간 정도였거든요. 월스트리트는 지금도 120시간입니다. 거기는 항상 고정 120시간이에요. 그래서 늙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30대 넘으면 힘들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한히 어차피 너는 우리가 근무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할까요? 책임제니까, 성과제니까. 대신에 임원을 다는 걸 빠르면 2년 만에 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능력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추후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고 전공자가 아니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입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IT 업계로 취업하고 성장하려면 어떤 분야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걸 물었습니다. 이게 좀 망상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깨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가서 1, 2년 일하다가 클라우드 업계로 가는 걸 생각했습니다. 처음 큰 마음 먹고 도전했지만 준비할수록 막막해지네요.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뭐 그리고 비전공자들이 전직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영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기술이나 이런 꿈은 깨주면 되는데, 헛된 꿈, 망상 이런 거 깨주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혼자란 거예요. 요거는 이제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게 생깁니다. 자, 일반적으로 직장인 전직자가 전직하고 싶어하는 유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비전추구형. 보통 지금 멘토들 중에서 비전공자들은 다른 이제 일을 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던 일의 연봉 상승의 한계점을 보고, 보니까 나한테 갈구던 저 부장의 연봉이 겨우 이 정도야? 연봉 5천이야? 야, 씨, 내가 저 연봉 10년 동안 해가지고 저 연봉 받을 거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거나 더 좋은 일 하겠다. 그래서 연공서해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0년, 20년 된 차장, 부장들 연봉이 고작 이따위야? 하면서 난 이 일 안 하겠다. 라고 나와요. 그럴 때 보통 이 차장, 부장들이 되게 뭐라고 합니다. 네가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뭐 할 거라는 거 이야기를 하지 말고, 특히나 얘네들 특징이 뭐 하냐면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 최대한 막기 때문에 회식을 해야 되고 회식을 통해 가지고 계속 공부할 시간, 체력, 에너지 이런 걸 계속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사실 여차하면 회사 그만둬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워커가 아니라 환경이 주지 않는다면 환경을 바꿔 선택하는 거. 그래서 인생을 쟁취하겠다는 행위인 거 압니다. 요거를 진행하면서 만약 윗선에서 제가 일반적으로는 돈 벌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윗선에서 되게 컷을 걸고 공부를 못하게끔 방해를 한다면 그냥 튀어나와서 뭐 적당한 일을 하면서 버티면서 공부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비전축형이기 때문에 매번 시장이 바뀌어요. 유리한 시장, 투자가 일어나는 시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 분석을 제공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취업 이후에도 에이전트로 커버해야 된다. 그리고 갑질당하는 그 윗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걸러야 되고 회사도 인당 매출 보고 거르고 여기 비전이 어떤지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눈도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운영됩니다. 근데 기혼자예요. 여기서부터 좀 다른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서 간혹 부모한테 휘둘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제가 웬만하면 안 믿습니다. 그냥 너는 적당히 취업해라.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거듭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와 최대한 빠르게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기혼자는 다른 의미로 고민합니다. 왜냐면 홀몸이 아니잖아. 경제 공동체인 이상 제약이 생겨요. 대다수 엔지니어들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변화나 커리어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고 뭐 경력이 좀 있으면 사업 관리나 담당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이 나올 거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때려받고 자식 동시에 키우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잠을 줄여 나가면서 계속 진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멘토들도 왜 보안 담당자로 사느냐. 여기 가면은 채용도 잘 안 일어나는 대신에 정년 연장도 되거든요. 뭐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겼고 대출을 갚아야 되고 여기 있으면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노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가진 순간부터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정의 소홀해도 최대한 서로 협력하면서 고점을 서로 찍어가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서로 결혼해가지고 제시를 할 때 뭐 한동안은 박사학위 가는 동안은 2년 정도 이쪽이 바쁘다가 이제 와이프가 어떤 뭐 다른 자격증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이제 와이프가 바쁘고 그럴 동안 서로가 번갈아 가면서 애를 돌보면서 하고 따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공부하는 데만 집중하고 한 주나 2주에 한 번씩 오고 그런 식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같이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도전하고 공부하고 자립하고 이런 것들이 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둘이 연봉이 동시에 높아집니다. 이거 무엇보다 돈이 중요해요. 멘토의 결혼식에서 멘토의 부모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중에 돈이 끊이지 않도록 해라. 저는 이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진짜 와닿았어요. 결혼은 경제적 거래고요. 중요한 거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어지면 죽어요. 경제적 재앙을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추구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경제적 거래를 계속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경제적 재앙을 둘이 뭉치면서 피할 수 있다는 리스크 해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가 계속 돈을 쓰기만 하는 삶 혹은 계속 과소비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혼자 전직 상담을 할 때가 제일 책임이 무거워요.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성장 발전, 비전에 있어야 되고요. 기혼자로서 가족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결혼 생활 뭐 어떻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할 부분은 요거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헛된 꿈도 꼭 깨져야 되는 거죠. 자, 장기적으로 원하는 지향점. 이미 제가 일하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 있고 10년 뒤쯤에 배움을 즐기며 제가 스스로 원하는 회사를 골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에서 올려주신 분처럼 귀도 반로 싸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파이썬 개발하고 이미 돈은 충분하겠지만 심심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자예요.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어디 가장이 따지고 있어.
어디 가장이 가격표 안 보고 결제하고 싶어 미친 듯이 일해. 근데 가장은 이게 기본이야. 어디 언젠가 아이도 놀고 그럴 건데 가장이 따지고 앉아있어. 뭘 뻘소리하고 앉아있어. 대다수 사람들은요 시스템을 가지지 않고 그냥 시장에 대한 별도의 분석 시스템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장 큰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데 살아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 귀도 반로성 같이 은퇴하고 나니 심심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다 라는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이쪽은 광기형이에요. 광기형. 이렇게 안 살면 심심한 거예요. 심심한 거. 그리고 예전에 귀도 반로섬한테 접근한 헤드헌터가 있었거든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갈 틈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인간의 동기가 지향하는 목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성장, 발전, 광기, 가족기, 사회기, 종교기 이 네 가지 목표를 기준점으로 해서 보통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건 성장, 발전과 가족기죠. 요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비전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좋아서 광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우리 교당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카톨릭이 개척교회 만드는 방식 이런 거거든요. 가족기와 지금 현재 이 성장, 발전 요걸 해야죠. 이걸 세 가지는 안 돼요. 두 가지만 가능하고 인생에 살다 보면 이미 다 먹여 살리고 애 다 키우고 이제 각자 인생 2막을 시작해보자 그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기로 가든가 아니면 뭐 사회기, 종교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현재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가족기 그리고 성장 발전을 추구해서 자기 완성에서 파생되는 돈을 가족기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가족이 서포트를 해줘요. 여기까지가 제가 서포트할 부분이고요. 그런 사람이 광기형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광기형과 가족기는 병행하기 어려워요. 광기형은 이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배제를 해가지고 이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배제를 해서. 그러면은 보통 광기랑 사회기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해야 될까? 정확히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일거리를 만들거나 기업가들이 보통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심심하니까 좀 놀아볼까? 나도 이제 누려야지. 그런 식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시작하고 연쇄 창업가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장 발전과 가족기가 병행이 돼야 되고 광기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주에 120시간씩 이제 합숙해가지고 스타트업 하시던 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의사결정할 시간도 정말 버겁다라고 하던 게 있었거든요. 하드하게 일하던 사람도 이거 동시에 병행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엔 잠 줄이고 건강 좀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장원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성에 맞춰서 적절한 회사를 잘 선택해야 되고 결혼한 멘토들이 채용이 많고 성장과 거리가 있어도 정년이 보장되는 워터폴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가족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주의해야 되는 건 최악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는 있잖아요. 누구 하나 여유 부리다가 경제적 재앙을 가져오면 가정이 그대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용을 줄이고 한계 비용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장 발전과 가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파트너 둘 다 공부를 꾸준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협력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온전히 공유가 되고 혜택으로도 공유가 되어야 돼요. 내용도 공유가 되고 너는 무슨 일 하니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자격증 공부의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가서 2, 3주 정도 나가 있으면서 거기서 일하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면 이제 다시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런 생활 방식이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따위 여유는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 가장이 이 오히려 이런 소리 떠드는 건요. 도태되는 신호예요. 치열한 경쟁터에서 익숙하고 도전하고 이런 게 재밌던 광기형을 여유롭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강해서 버틸만 한 거지. 중요한 건요. 어려운 곳을 택하고 적응해서 강해지는 것뿐입니다. 인생은 절대 쉬워지는 일은 없고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그저 당신이 강해질 뿐. 어디까지 압박을 견딜 수 있냐 그것뿐입니다. 성장 발전을 하든 관계에 입사하든 가족 기일을 하든 사회기일 종교 기일을 하든 숫자의 얼매인 것이 아닌 자기 완성의 길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어디까지 네가 압박을 견딜 수 있느냐. 뭐 순위 경쟁이 아니에요. 순위조차도 자기 완성을 위한 단기적인 목표점에 관련된 것뿐입니다. 일단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압박을 견뎌야, 생존압을 견뎌야 내가 환경 적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성장을 할 테니까. 즉 어디까지 압박을 견딜 수 있냐, 이게 경험치입니다. 한 번도 링에 올라가서 맞아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샌드백만 치면서 나는 강해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험치는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몇 번의 실패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 여유를 부리면 도태되는 신호고 가장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자, 뭔 미래는 어떤지 모르는데 딱 한 발자국만 보거든요. 그럼 뭘 보는 거냐? 연봉 고점, 이거 지금 비전이잖아요. 시장이 지금 현재 어디로 투자가 몰리고 있는지 이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강점을 계속 넣으면서 있는 강점을 살리는 거예요. 없으면 강점을 만들어야지. 적어도 영어 가능하다면요, 기술만 장착하면 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건 가능성일 뿐이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주로 이제 보안 인프라 영역으로 취업 활동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개발자 취업하는 건 스탠퍼드도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개발자 취업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개발자 업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인프라도 비슷하긴 한데, 내가 지금 시기에 신입이었으면은 취업 못했다, 신입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개발 멘토를 10년 넘게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어쨌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대사항으로 인프라 보안 부분엔 영어 소통이 가능자가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기업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담당자가 될 때도 어떤 거 아니면, 예를 들어 구글도 결국 팔로알토랑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웬만한 보안에 대해서 큰 기업에서는 팔로알토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CNAPP 솔루션, 팔로알토 솔루션이 제일 좋은데 온프레미스에서 보통 세시 프로젝트도 하거든요. 이런 거 할 때 프로젝트를 하면은 내부에서 자체적인 브라우저까지 따로 제공받아 세팅해서 사용해야 돼요. 내부망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한지 몇 번의 테스트 과정 거쳐야 되고, 이걸 POC라고 하는데, 이 POC를 할 때 외국 엔지니어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엔지니어도 있겠지만은, 미국인 걸 기억하면은, 저 미국 회사니까 미국 회사들의 특징은 매뉴얼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안 문제는 또 계속 새롭게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엔지니어들과 마주하고 또 새로운 POC 해야 되고 새로운 솔루션 설치해야 되고 비용 협상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큰 회사로 올라갈수록 한국인 엔지니어가 없는 새로운 보안 문제에 마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POC를 해야 되는 게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일수록 아예 보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경영에 대해서 이해하고 영어가 가능하고 이것만 아예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POC 와 그 다음에 그 팀들 간의 조율과 이런 것들만 전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엔지니어 중 최악은요 뭐냐면, 회사가 어찌되든 말든 비싼 솔루션, 비싼 서비스 결제해놓고 어차피 회사가 내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자, 이런 것들이 제일 최악입니다. 이거 프리라이더예요. 프리라이더. 이런 족속들을 회사에서 몰아내면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갈수록요, 엔지니어링 하나만은 안 됩니다. 여긴 장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죠? 저는 여유롭게 뭐 어떻게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가 있고 분야에 얼매이면, 회사에 얼매이지도 않고 직업에 얼매이지도 않는데 분야에 얼매이면 죽어요. 우리가 보안업계에만 얼매였으면은 되겠습니까? 직업에 얼매있는 세부 포지션, 블루팀 업무에만 얼매였으면 죽어요. PM 못 돼요. 담당자도 못 돼요. 배움을 즐기며 전투를 해야지. 전투를 즐겨야지. 무슨 배움을 즐깁니까? 배우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일을 기깔나게 잘하는 걸 즐겨야지. 그래서 뭐 강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강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영역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기깔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분야와 이런 것들 확장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대화가 가능해요. 상대 언어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끝은 보통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는 한계 비용을 낮추는 설계를 하거든요. 요즘 이제 전방 엔지니어나 뭐 이렇게 좀 있는데, 여기 개발이나 데이터 분석가나 이런 건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프라로 다 결합이 돼서 이것들을 계속 한계 비용을 줄여서 무한 생산할 수 있도록 합쳐지는 거예요. 데브옵스. 이걸 아는 사람이, 데브를 아는 사람이 옵스를 해야 되고, 신입 데브옵스 과정 뭐 국비지원이 있던데 그 택도 없습니다. 데브를 아는 사람들이 옵스를 해야 되는데 데브를 모르고 옵스를 하니까 이거 뭐 재앙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일이 안 돼요. 데이터 분석을 아는 사람이 인프라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할 수 있고요. AI를 아는 사람이 인프라에서 AI 엔지니어링 할 수 있고, 개발, 인프라, 보안을 다 합치면 데브세곱스, 요즘 플랫폼 엔지니어링 하는데 AI 합쳐져서 블랙록에 채용을 하는데 AI 플랫폼 엔지니어링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거 제 생각에는 한 15억 넘을걸요, 연봉이. 이런 거는 15억 넘게 줘야 돼요. 보통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5억 정도 주는데 이거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한 15억 넘게 줘야 돼요. 블랙록이니까 더 많이 주겠지. 어쨌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의 시대가 왔다. 그간의 막대한 통화량으로 이래저래 스타트업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들은 뭐냐면 최적화의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처럼 대출을 대량으로 받아서 카펙스를 때려 넣던 시기가 아니라 통화량이 많으니까 오펙스, 운영비의 자본 비용이 적절하게 나와서 순환이 가능한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보자라는 개념이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뭐가 제약이 되냐면 전기세, 반도체 비용, 이런 것들이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금리도 올라갔고요. 성장률도 올라갔고 다시 카펙스를 고려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키텍처가 뜨는 거예요. 무작정 화폐 가치가 녹아가니까 무작정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아키텍처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가. 참고로 이거 잘하던 게 머스크입니다. 트위터 인수하고 난 다음에 90% 이제 잘났는데 지금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AI는 선형적인 자동화에 능숙하고 LMM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양한 영역에 쓰고 데이터를 계속 무한히 넣을수록 잘 됩니다. 아키텍처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래서 아키텍처들은 이걸 이용해서 속도와 비용을 잡는 거고, 때때로는 자동화를 직접 만들어야 될 때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요즘 기본으로 다 할 수 있고, 개발자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어서 발전 단계를 높이는 겁니다. 아키텍트의 프로덕트는 그런 제품과 기술 생산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만드는 게 발전 단계가 높아가는 겁니다. 각각의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래서 개발자가 새로운 매출을 만들면 아키텍처는 오펙스를 개선합니다. 비용을 아껴요. 그래서 개발자가 더 날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안 전문가나 아키텍처들은 성장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이미 성장해서 어느 정도 보안과 인프라가 최적화된 가치가 있는 곳, 그래서 제로 베이스 스타트업에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키텍처들이. 좋은 장비, 좋은 솔루션, 대용량 트래픽 대응의 경험도 얻어서 그거 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근데 개발자들 뭐 제로에서 100까지 만드는 단계에 접근해서 초기 스톡 옵션 혜택을 얻으면 엔지니어는 최소 10, 보통은 100 정도는 되는 상태에서 비용 개선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자 개선이 확정된 형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개발자는 상당수 자동화급 개발은 이런 AI로 대체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탠퍼드도 지금 현재 채용 못하고 있고, 그래서 AI를 잘 써가지고 얼마나 이 제로 투 100을 잘 하느냐, 이게 지금 개발자가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회사를 성장시킬 매출을, 그리고 아키텍처는 회사를 파산시킬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소울이 한쪽에서 나오죠. 소울이 한쪽에서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걸 다 중요하게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직업시장 공백은 여기입니다. 언제나 공백으로 나아가거든요. 투자는 일어나는데 사람은 없어. 그 공백들이 이것들입니다. 이게 연봉 고점에 대한 비전에 대한 답이에요. 회사에 얽매이지도 않지만 직업에 얽매이지도, 분야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비전을 얻고 싶으면요, 언제나 새로운 틀에 적응해야 되고 압박을 견디고 회복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보는 안목. 그래서 개발 인프라 보안을 다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수학이나 이런 것들 다 익혀야 되니까 빡세죠. 근데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 외교, 국방 이런 것들 다 확장해야 돼요. 팔란티어 대표 말하는 것도 팔란티어 또 CTO도 말하는 것도 계속 중국이랑 싸워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메타도 참전했거든요. 알렉산더 왕 AI 담당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하고 엔지니어들 탑티어 엔지니어들 이야기하며 경제, 정치, 외교, 국방 다 이야기해요. 애초에 우리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왜 장인처럼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데 모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민화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마치 대단한 무언가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확장시키지 않는 게 무언가 대단히 훌륭한 것처럼. 그런 거는 인생의 성과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과정에서 헛소리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일하는 분야가 있었죠. 제가 일하는 분야를 확장시키고 조합해야 되고 새로운 공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배움을 즐기며 압박을 견뎌내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기깔나게 일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를 공부하고 버텨내고 실현 분야, 안 맞는 분야도 최소한 기본은 알아야 되고 학습 효율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산업 하는 임원은 거의 모든 시중의 책과 세미나 등을 다 봐요. 임원은 인시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회사를 골라갈 수 있는 사람, 위에 말하는 방식으로 살다간요 회사를 고르지도 못할 겁니다. 항상 시장을 보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빠르게 학습하고 바뀌는 기술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시장에 온라인 상황이 있으면서 실시간 트렌드를 해야 되고 문과들이 왜 망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과에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새로운 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문과는. 근데 너네는 계속 새로운 거 공부해야 된다. 시장 트래킹해야 된다. 그런 인과관계 믿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복잡게 압박을 견뎌내는 만큼 이익이 생겨요. 압박을 견뎌내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미 돈은 충분하겠지만 심심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망상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망상이에요. 자기 완성의 의미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는 좋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뻘소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밸런스가 맞춰서 이건 내가 괜찮게 견딜 수 있는 압박이다. 인간은 적당한 압박을 바라거든요. 오직 자기가 강해질 뿐입니다. 특히나 지금 고려해야 될 건 40 이전에 개인 사업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디폴트 얼라이브 회사 안 다녀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80년대생 임원 요즘 올라오고 있죠. 딱 제 나이대. 대다수 사람들은 경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세대 교체로 착각합니다. M세대가 실무자이기도 한데 한국에서 연공서열제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70년대생 너보다 연차 어린 상사 밑에서 일할 거니까 나가. 자존심 상하지. 최대한 빨리 나가. 두 번째, 80년대생도 임원을 달게 해줄게. 이건 뭐냐면 임시직원이니까 못하면 나가. 임원은 잘할 수 있거든요. 잘하는 용도예요. 세 번째, 그중 임원에서 생존 경쟁에서 잘하는 사람은 남아. 한국식의 소프트한 구조조정 방식입니다. 미국처럼 대량의 레이오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한 군데만 할까요? 대다수 회사들이 지금 잘라낸 70년대생과 80년대생 다른 곳에 이직할 때가 있을까요? 이직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은 희망퇴직 저런 거 엄청 많이 해도 안 나가는 사람이 여전히 더 많고 대기업 근무자는 더 많아졌고 대장암 걸려서 똥기저귀 차고도 어떻게든 냄새나도 출근합니다.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직처가 없어요. 그래서 40 이전에 디폴트 얼라이브 할 수 있는 기반은 항상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개인 사업을 조금씩 계속 트라이를 해야 합니다. IT라 하더라도요. C레벨에 가까워질수록 일자리가 소수화돼요. 언젠가는 팀장을 달아야 되고 언젠가는 C레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는 점점 소수화된다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그죠? 과거에 개발자 출신 치킨집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비즈니스 설계하고 그러면서 개인 단위로 시장에서 디폴트 얼라이브가 가능하고 이렇게 그거 하면서 자산 축적을 해놓으면서 무한히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거 위해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인증심사 또 새로운 심사 나오는 거 이런 거 공부하고 기술사 취득하고 박사 취득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거 왜 해요? 노후
최대한 길게 하려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점프업 하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다른 회사 이직도 서로 도와주지만 정부 사업도 할 수 있고 연봉도 올려주고 개인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재무 파이프라인 같아요. 주업, 자산, 현금 파이프라인. 여기서 하는 것들 트라이, 이게 대부 역할을 하거든요. 이것들 하는 것들 트라이들 중에 하나가 잘 되면은 주업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사업 영역이에요. 대부분 주업에 집중하다 보면 현금 파이프라인에 소홀한데, 실리콘밸리 이야기 들어보면은 요즘 이제 AI 개발자는 주에 뭐 100시간, 120시간 일하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 보면 9 to 5, 5 to 9 이런 말도 들려요. 9시부터 5시까지 회사에, 5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내 개인 사업 준비,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뭐 창업가 정신하는 나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최전선이 실리콘밸리니까. 기억해야 할 건요, 한국의 구인 배수는 호경기에도 0.6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량으로 레이오프, 해고를 당했는데도 구인 배수가 1.1이에요. 미국은 떨어져서 1.1이고요. 한국은 호경기에 0.6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길이 더더욱 적다는 겁니다. 국가가 성장하는 구조적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수로 생존해서 외부에 소비를 해주는 국가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져도 1.1이고 한국같이 수출해서 경제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은 항상 고용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0.6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환경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65% 내외로, 이하로 나와요. 그래서 빨리 누군가 돈을 벌고 은퇴해주고 누군가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주고 그 회사의 창업가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계속 양성하고 그래야 아랫세대들이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공서열제 없애고 정년 연장 없애고 하는 것도 같은 논리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기존의 일자리가 버틸 수도 있는 겁니다. 구형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시대 일자리가 이런 식으로 점점 적으면 빠르게 없어져요. 그래서 한국이 얼리 어답터 성향이 강하고 액티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상황에서 위로 올라갈 때 영어가 도움이 됩니다. 과거 CISO 분이 회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취업 활동할 때 싱가포르, 한국, 일본 이 세 곳에 동시에 취업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영어가 가능하면 국가를 넘나드는 취업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한국 시장의 의존성을 해결해 줍니다. 접근하는 시장을 곱하기 단위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같은 기술로, 반면 기술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분야가 좀 더 하나 확장되는 플러스 형태거든요. 근데 영어는 곱하기로 만들어줍니다. 그 시장들이 다 있는, 분야들이 여러 가지 모여있는 시장을. 그래서 당연히 효용성은 어떤 기술보다 높고요. 취업이든 사업이든 공통점은 사람이 필터링 되어서 몰릴 수 없는, 투자는 일어나는데 필터링 되어서 어려워서 이거 담당할 사람 찾아야 돼요. 그런 공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개인 사업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올라갈수록 또 사업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도 사업에 그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만약 개인 사업이요 굉장히 잘 되면요, 굳이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키우려고 할 거예요. 대기업의 임원보다 중소기업에 이제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훨씬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좀 더, 그리고 그 남에게 눈치 안 보는, 사람 스트레스 적은, 그것도 맞고요. 그래서 개인 사업이 그 정도 현금 파이프라인 주지 않는다면 주업이 보완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있잖아요. 대기업 임원들 다 해요. 잘리면은 갈 데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은퇴 준비하는 거 다 하죠. 이거는 연차가 언제든 다 해요. 근데 왜 일찍 시작하려 하지 않는가라는 거에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두 과정에서 자산은 계속 축적되고 전체적인 안정성을 제공해서 디폴트 얼라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 성장하는 S&P 500을 모으는 이유도 그겁니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 여유보다는 일에다가 집중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을 높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거 전부 가족에게 제대로 공유하고 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리스크 헤징이에요. 부자가 되는 건요, 무한 트라이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다가 운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가난은 근데 무조건 리스크 헤징이에요. 시스템 내부의 취약점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의존하고 직업에 의존하고 분야에 의존하고 산업에 의존하고 국가에 의존해봐야 결국에는 최종적인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게 됩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자신이 지게 됩니다.